자, 이번에는 이제 통신이론 기출문제 2020년 서울시 9급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각 변조인 주파수 변조와 위상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수식으로 이제 표현해 보게 되면은 G에 FMT를 갖다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C에 코사인에 2파이 FCT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본래 이제 KF에 인테그랄 MT의 DT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2파이가 들어가죠. 이같이. 자, 이렇게 해서 FM파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겠고요. PM파를 갖다가 얘기한다면, 자, 이 부분은 AC의 코사인의 2파이 FCT 플러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신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파이의 KP의 MT로 이거같이 바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적분기가 필요하고, 여기는 나중에 FM 변조를 이용하면 미분기가 필요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여기 세타 T 부분을,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세타 T라고 한다면, 자, 2파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뺐을 때하고 더했을 때 이 관계를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2파이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은 각각 다르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이 부분은 좀 쉽게 이제 표현한다면, 자, 이 부분은 FM에서 나타냈을 때, 세타 T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은 적분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적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M파 같은 경우는 세타 T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KP의 MT로서 이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주파수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자, 주파수로, 순시 주파수를 갖다가 표현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KF의 MT로 같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주파수로 표현하게 된다면 KP의 MT는 맞는데 여기에다가 FM이 추가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 좀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 주파수, 즉 순시 주파수는 정보신의 주파수에 변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PM이었었다라는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파이 여부는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자, 이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시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죠. 주파수 변조는 비선형 변조 방식이고, 즉 주파수 신호에 따라서 진폭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진폭 일정하다. 신호가 변하더라도 진폭은 일정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파수가 변한다. 주파수가 변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호의 진폭에 따라서 FM파도 진폭이 변해야 되는데 일정하기 때문에, 즉 주파수만 변하기 때문에 비선형 변조 방식 맞죠. 위상 변조 방식도 위상이 변하는 부분, 진폭은 일정하다. 그것 때문에 이것도 비선형 변조 방식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파수 변조 시스템에서는 반성파의 메시지 주파수가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변한다. 주파수 변조 방식은 반성파의 주파수가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변한다. 이것도 아니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비선형이다 특성을 갖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주파수 변조 시스템에서의 반성파의 주파수가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변하는, 결국은 반성파의 주파수가 변한다라는 표현을 갖다 썼는데, 반성파의 주파수는 일정하죠. 반성파의 주파수는 일정한데 뭐에 따라서 변하게 되냐면, 자, 위상이 결국은 신호의 적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위상 변조 방식에서는 반성파의 위상이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바뀐다. 맞는 얘기가 돼요. 좋은 잡음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역폭이 넓을 필요 있다. 그래서 대역폭이 넓을수록 SMB는 좋아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은 편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성을 맞느냐 틀리냐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죠. FC 플러스에 결국은 이 값이 델타 F 변수만큼 변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쉽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반성파가 중심을 통해서 FC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성파가 있던 이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의미는 FC가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FC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F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틀렸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성파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성파의 주파수가 일정한데 여기에 대해서 신호에 따라서 위상이 변하는데 위상을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결국은 주파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파수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맞는 제기가 되고 바로 1번이 답인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시지 신호 NT는 DSB, SC 진폭 변조한 후 후리에 변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MT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이 방식을 이용해서 각각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갖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정보 신호 MT를 우리가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MF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T는 반성파이기 때문에 반성파. 그래서 AC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반성파의 진폭의 AC라고 했기 때문에 반성파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파이 FCT를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자, 2분의 AC에 델타의 F-FC, 자, 델타의 F 플러스 FC,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곱이다. MT에다가, 자, AC의 코사인의 2파이 FCT다. 이것이 바로 DSB SC죠. DSB SC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걸 갖다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결국은 MF라는 것과 컨볼루션, 2분의 AC의 델타의 F-FC, 델타의 F 플러스 FC. 자, 이와 같이 해서 두 개를 갖다가 컨볼루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걸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이 델타 F가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2분의 AC가 되고, 자, M이 F-FC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자, 플러스 M의 F 플러스 FC로서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곱은 주파수 영역에서 컨버전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DSB, SB8을 이용해서 컨버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다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시간 HT가 T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1일 값을 가지고 다른 T의 범위에서는 0의 값을 갖다가 갖는다. 자, 이걸 갖다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얘기죠. 자, 1의 값을 갖고, 자, 1과 마이너스 1에서 크기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갖는다. 자, 이것이 바로 HT다. 자, 두 번째 XT라고 하는 것은, 자, 0에서 2 사이에 1의 값을 가지고 T의 범위, 다른 범위에서는 0의 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 0에서 2까지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0이다. 이것이 바로 XT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갖다가 정의할 때 Y의 1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y의 1위 값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값을 우리는 y로 보겠다 정의할 때 yt가 바로 ht 플러스 ht 컨볼루션 xt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통해 가지고 컨볼루션을 갖다 이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변환을 갖다 시켜서 나타나게 된다면 1일 때의 값이라겠죠. 그래서 xt를 이것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현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겹치는 부분이 결국은 두 개를 갖다 곱하니까 즉 t 이꼴 0일 때, 즉 y 이꼴 0일 때 결국은 1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죠. 만약에 t 이꼴 1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이 다 겹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을 표현할 때 자, 여기가 범위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을 갖다가 계산하게 된다면 바로 y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2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t 이꼴 2일 때 보게 되면, 즉 y 이꼴 2일 때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제는 이쪽으로만 이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절만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1이 된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t 이꼴 3일 때는 y의 3은 결국은 0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값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처럼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됩니다. 3이 되는 그런 특성으로서 값을 갖다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컨볼루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을 갖다가 표현을 한 예를 갖다가 보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인데요. x와 y의 기대값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기대값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기대값은 x와 y에 더했을 때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독립일 때만 성립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질 때는 결국은 기대값은 우리가 항상 0보다 큰 그런 크거나 같은 값을 갖다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인데 x가 0보다 크다라는 그런 범위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식으로서 우리가 기대값이 정의식으로서 표현해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2차 정률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분산을 갖다가 표현할 때 나타나는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산을 갖다가 정의한 식을 통해서 각각을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률값과 기대값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2번에 해당된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독립일 때만 우리가 이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 그걸 갖다가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분산을 표현할 때 정의식이 나왔고요. 정의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확률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가 문제로 출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과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메시지 채널에 실어서 전송할 때 오직 디지털 파형만을 사용한다. 자, 우리가 디지털 파형만을 갖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변조를 하게 된다면 아날로그 파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좀 잘못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입력, 즉 데이터가 디지털이지 전송할 때는 반송파를 갖다가 곱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반송파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ASK를 갖다 표현을 하게 된다면 반송파가 있다, 없다, 뭐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전송할 때는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하고 차이점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혼동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 신호가 만약에 디지털이다 라고 한다면 출력도 디지털 신호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아날로그다, 입력이 아날로그다. 자, 그러면 출력은 바로 디지털이 나온다. 이럴 경우가 바로 디지털 시스템이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입력이 아날로그든 또는 디지털이든 간에 어떤 시스템을 갖다 통과시켰을 때 아날로그 신호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아날로그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것은 디지털 변조를 했을 때 출력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다, 메시지 채널에 실어서 전송할 때 오직 디지털 파형만을 갖다가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같이 좀 얘기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뒤에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디지털 메시지는 유한계의 심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유한계의 심볼로 구성되어 있고, 아날로그 메시지는 연속적인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재생중계기를 사용해서 통신의 신뢰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생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재생이라는 건 본래 디지털 왜곡된 부분을 갖다가 원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과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디지털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디지털 신호가 나오게 되면 디지털 신호가 나와야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베이스밴드 전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디지털 시스템에서도 이같이 변조 개념을 갖다가 얘기하게 된다면 여기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라는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처리해서 우리가 같이 나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나간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아날로그 시스템이다라고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고, 디지털을 갖다가 디지털 신호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디지털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 썼었죠. 그런데 통신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전송을 좀 채널을 실어서 전송을 한다라는 개념은 아까 디지털 파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파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른 쪽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디지털 파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파형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송해서 보게 되면은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전송할 때는 그대로 보내느냐, 이걸 갖다 우리는 베이스밴드 전송, 변주를 해서 보내느냐, 이걸 갖다 반송대역 전송, 이렇게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디지털 파형만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부분이 좀 잘못됐죠. 디지털 파형도 사용할 수 있고 아날로그 파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여기서 일본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선 통신 환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코히런트 타임과 도플러 스프레드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코히런트 타임 TD하고요, 도플러 스프레드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게 되는데, 이건 서로 반비례 관계의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이런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코히런트 타임하고 도플러 천위 주파수에 관련된 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딜레이 스프레드는 가장 짧은 지연 시간과 가장 긴 지연 시간의 차이로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딜레이는 서로 간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경로 시간적인 차이를 갖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신 대역이 코헤런트 밴드위스에 비해서 작을 때 주파수 선택성 패딩이다. 자, 그래서 코헤런트 대역폭에 비해서 통신 대역과 비교했을 때 작고 크기에 따라서 각각의 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속에 관련된 부분과 고속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주파수 선택인지 비선택인지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채널 속도하고 주파수 선택과 비선택은 무관하다. 그래서 통신 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채널에 대한 속도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대역과 코헤런트 밴드위스와의 관계는 비의 작고 크고는 결국은 주파수 선택적 채널하고는 무관한 그런 특성이 된다.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딜레이 스프레드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코헤런트 밴드위스하고 딜레이 스프레드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라는 것. 그래서 역수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채널 환경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통신 대역이라는 개념은 바로 전송 대역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전송 대역과 코헤런트 밴드위스, 즉 내가 원하는 정보신을 갖다가 보낼 때 거기에 대한 밴드위스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서로 무관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3번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파이 t는 델타가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1의 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파이 t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걸 파이 t가 아니라 바로 ht를 갖다가 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ht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t 이꼴 나머지 범위에서 0의 신을 갖다가 갖는다.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이걸 풀이에 변환하게 되면 HF가 되고, HF 0이 되는 최소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싱크 함수하고 구형파의 관계를 갖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A가 되고 여기가 타워고 여기가 2분의 타워고 마이너스 2분의 타워일 때, 즉 여기의 폭이 타워일 때 식을 쓰게 되면 A의 렉탱글러 타워분의 T로서 같이 표현하게 된다. 이거 갖다가 풀이에 변환을 하게 되면 AC의 싱크 펑션, A 타워죠. A 타워의 싱크 펑션의 F 타워로 표현하게 되고, 자, 그걸 갖다가 그림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좀 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이 타워분의 1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타워분의 1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대역폭을 갖다가 계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 주파수 0이 되는 주파수는 바로 이 값입니다. 최소 0이 되는 주파수 이 값이고, 여기는 타워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이건 타워분의 1이라는 값을 갖다가 찾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타워라고 하는 이 값은 결국은 1이다라는 걸 갖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타워분의 1도 바로 1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가 되는 주파수를 찾게 된다면 타워분의 1에 해당되는 바로 1이라는 값을 갖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HT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할 때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데, 자, 타워분의 1, 타워분의 2, 타워분의 3으로서 같이 나타나게 되고, 최초의 0이 되는 지점의 최소값이 바로 타워분의 1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변조 방식 중 대역 효율이 가장 높은 방식은, 대역 효율이 가장 높다. 대역 효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장 높다라는 표현을 갖다 쓴다면, 자, 이 얘기는 M 값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N 값이 가장 큰 값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16QAM, QPSK, OK는 ASK에 해당되고 있죠. 이진 ASK에 해당되고 있고, BPSK 모두 다 이진, 이것은 4진 이렇게 돼요. 여기서 16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역 효율이 좋은 방식은 바로 M이 가장 클 때, 16일 때 대역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수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QM이 그대로 크게 되는데, 16QM하고
PSK를 갖다 비교하면 16Km의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아까 기출 문제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성능을 갖다가 비교하게 된다면 대역Q라고 성능하고는 무관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혼동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ASK 순서, 그 다음에 FSK, DPSK, PSK, QM 이런 순서로서 성능을 갖다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좋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는 BR이 낮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하고 Y가 AX 플러스 B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겠습니다. A와 B는 상수고 모든 변수 상수는 실수라고 가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먼저 우리가 분산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X라는 랜덤 변수에 대한 분산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면 VX의 X로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VAR로 이제 표현을 좀 하는데, VAR을 X로서 표현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부분 좀 깨끗하게 한번 써볼까요? X의 분산은 VAR의 X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Y를 AX 플러스 B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대한 분산은, 여기에 대한 Y에 대한 분산은, 자, A의 제곱에 X 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값을 X로 이와 같이 표현한다면, Y에 대한 기대값은 A의 X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이고 1이고 간에 우리가 분산을 갖다 표현하게 되면 우리 제곱의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산값은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내보죠. A가 1이면 절대값이 1이면 X하고 Y의 분산은 같다. 자, 그래서 현재 두 개를 갖다 표현해서 이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X 분산과 Y의 분산은 서로 같은 그런 값을 갖다가 갖는다. 맞습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만약에 작다면 Y의 분산이 X의 분산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곱을 통하니까 결국은 이 값보다 A의 제곱이 1보다 큰 그런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A의 제곱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X 분산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X하고 Y의 상관계수를 나타나게 되면, 상관계수는 두 개에 관련된 식을 통해서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의 관계를 갖다가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평균값을 갖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A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평균값을 갖다가 Y의 평균이 X의 평균보다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Y에 대한 기대값이 크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이 같은 값을 갖다가 Y의 평균이 X의 평균보다 작을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표현할 때 어떻게 이런 값을 갖다가 얻는지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비교했을 때 Y의 평균과 X의 평균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경우를 갖다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이 식을 갖다가 표현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써보죠. 혼동이 되니까. 자, 이 부분은 A의 2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다가 우리가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었어요.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B 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를 갖다가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이용을 좀 하게 된다면 혼동이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A 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의 값에 따라서 그때의 값이 기대값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좀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표현하게 되는데, 자, 이 값과 이 값을 갖다가 비교했을 때 A가 1보다 크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쪽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B 값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현재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B 값에 따라서 이 값은 각각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작다 크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이유는 작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크더라도 작을 수 있다. 결국은 B 값이 어떤 값을 갖다가 갖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이것이면 이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B 값에 따라서 각각 값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는 말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값을 갖다 표현하게 되면 A가 1보다 크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2의 1값 같은 경우는 작을 때 부분은 우리가 확장하는 부분이고 클 때 부분은 수축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축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값이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 형태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축을 하게 되면 그때의 진폭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에너지는 똑같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0번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에서 수신기에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을 갖다가 이용하게 된다면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처럼 중간 주파수를 갖다가 고정시킨다. 그래서 수신돼 가지고 RF 증폭기 통하고 자, 에러를 통해서 서로 동주를 갖다가 해서 에러를 하게 된다면서 이와 같이 IF 증폭기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RF 증폭기가 되고, 여기는 에러가 되고, 여기는 혼합기, 믹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죠. TRF, 즉, 라디오 프리퀀시를 갖다가 수신기에서 우리가 튠한다는 것은 동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서로 동조하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가변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주파수를 갖다가 우리는 고정을 갖다가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수신기는 슈퍼 헤테로다인의 영상 신뢰된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자,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을 갖다가 이용했을 때 이걸 갖다가 해결이 이야기한 방법은 에러를 갖다가 가변시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중간 주파수를 갖다가 우리가 고정시키는 그런 문제로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튠드 라디오 프리퀀시는 동지형 수신기로서 수신신에 따라서 중간 주파수 대역을 갖다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게 되면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 영상 부분은 TRF를 통해서 우리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수신신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L을 갖다 동조시키게 되면 이건 IF 주파수는 이제 고정시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고정시키지 않고 약간 가변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바로 TRF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AM 수신기에서만 사용한다.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항상 어디에서나 대부분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TRF라는 개념과 슈퍼 헤테로다인은 FM에서 쓰고 있고요. 다른 어떤 대부분의 수신기에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을 갖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중심 주파수가 가변인 대역 등과 필터를 통과하여 원하는 층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다. 수신기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중심 주파수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가변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 중에서 가변을 시킨다는 개념을 갖다가 하게 되면 중심 주파수는 결국은 IF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대역 등과 필터는 항상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는 부분은 중심 주파수를 갖다가 가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고정을 시켜서 우리가 즉 IF 주파수를 갖다가 고정을 시킨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주파수 변환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채널 스펙트럼이 IF 대역에 들어오게 되어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영상 주파수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썼습니다.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TRF라는 수식을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 주파수 대역을 약간 좀 변환시키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IF역에 들어오게 되어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상 주파수다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갖다 얘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겠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파수 변환 과정에서 원치 않는 채널 스펙트럼이 IF 대역에 들어오게 되어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이건 4번이 정확하게 맞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중간 주파수를 갖다 고정시킨다. 수신기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슈퍼헤터는 영상 주파수에 대한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분은 T1 레디오 프리퀀시 RF 주파수를 갖다가 가변시키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거 갖다 약간 이동시켜서 가변시키게 되면 결국은 수신 신호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단들이 무지하게 채널별로 다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동조시켜서 RF 신호에 따라서 동조시켜서 이걸 갖다 고정시키는 방식으로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슈퍼 헤테로라는 것은 결국은 고정 주파수, 즉 이 주파수를 갖다가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여기서 T1 레디오 프리퀀시라는 개념은 위 방법을 통해서 영상 주파수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지만 하나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른 채널을 또 하나 또 가변시키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 슈퍼 헤테로다이는 수신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부분에서 RF 대역 부분에서 우리가 필터를 통해서 영상 주파수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이쪽을 갖다가 변환시켜서 같이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맞는 그런 부분은 바로 4번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헤테로다이라는 것은 고정 주파수, 즉 중간 주파수를 갖다가 고정시키고 되고 LO하고 RF를 갖다가 연동해서 동조시켜 가지고 고정 주파수가 항상 일정한 주파수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결국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맞는 부분은 바로 4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이죠. 시스템을 분류하는 특성에서 시불변, 선형, 인과성, 안정성 등 4가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안정 시스템인 것은 결국은 유한한 입력에 유한한 출력이 나올 때를 갖다가 우리는 안정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동작의 시점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출력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갖다가 시불변 시스템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안정 시스템은 유한한 크기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발산하는 경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유한한 입력에 유한한 출력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비인과 시스템은 즉 과거의 입력이 출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인과 시스템인데, 과거의 입력이 아니라 미래의 입력이 출력에 영향을 주게 되면,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비인과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구현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중첩의 성질, 중첩의 슈퍼포지션 특성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선형 특성을 만족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따라서 바로 1번이 잘못된 그런 특성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광의의 정상성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광의의 정상성에서 X대의 신호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자기 상관과 전력 스펙트럼의 관계는 푸리의 변환 관계를 갖다가 갖는다라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자, 우리가 푸리의 변환에서 전력 스펙트럼은 항상 일정한 실수다. 우리가 이제
평균 전력을 갖다가 구하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평균 전력을 갖다가 구한다는 것은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을 해가서 한 주기로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갖다가 얻게 된다고 한다면 항상 실수가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상관함수가 우함수이면 푸리비의 변환도 우함수다.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SF가 0보다 작은 F가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F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SF에 대한 값을 스펙트럼 밀도기 때문에 0보다 작은 F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다가 갖는다. 이것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밀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항상 실수의 전 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고요. 전력이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유유전력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0보다 큰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송신 안테나가 3개, 수신 안테나가 2개인 다중 안테나를 얻을 수 있는 최대 다이버시티 기법. 다이버시티 이득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어떤 값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송수신 안테나 개수가 나오게 되죠. 3개하고 2개. 그러면 여기서 조합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 신호의 3개를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최대 다이버시티 기법은 2개의 합을 각각의 안테나의 개수의 곱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안테나의 곱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버시티 최대 이득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 안테나에 대한 다이버시티에 대한 최대 이득은 송수신 안테나의 수의 곱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이버시티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다이버시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패딩의 방지책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패딩의 방지책의 다이버시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MPSK에 대한 두 심볼 간의 최소 거리로 가장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볼 간에 관련된 식을 갖다 통해서 간격을 갖다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MPSK에 관련된 값을 갖다 표현을 해가지고 I하고 I 채널과 Q 채널과의 거리를 갖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최소 간격과의 식을 갖다 나타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까? M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각각의 이 여기하고 여기 차죠. 이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해서 최소 간격을 갖다가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식을 앞에서 이론에서 뺐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DQ 값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는 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값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M은 심벌수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트의 A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진폭에 해당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을 때, 반지름 A의 등경으로 놓였을 때 최소간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리를 갖다가 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인 n분의 파이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n분의 2파이에 대한 코사인의 성분과 똑같은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통해 가지고 값을 갖다가 표현해서 사인 n분의 파이라는 식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인 n분의 파이에 대한 부분은 코사인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에 관련된 식을 통해 가지고 값이 이제 표현되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나게 되고, 이 값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거리 관계를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n분의 파이만 우리가 해결하게 된다면 나머지 계산하는 부분은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간격거리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이번은 확률 문제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3개의 동전을 던지는 실험에서 사건 A는 3개의 동전 중 1개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자. 이거 갖다 사건 A를 잡자. 사건 B는 3개 모두가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사건 B다라고 얘기하자.
보기에서 오르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3개의 동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총 2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의 3승계,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테일과 헤드로서 표현을 좀 하게 된다면, 앞면과 뒷면을 갖다 이용해서 표현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총 8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건 A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다. 앞면이 1개 나온다는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자, 이 경우죠. 앞면이 1개가 나온다. 그래서 앞면이 1개가 나온다라는 개념을 갖다가 나오는데, 최소한 1개다. 자, 말을 갖다 잘 확률은 상당히 그 의미를 갖다 파악을 갖다 하셔야 돼요. 최소 1개가 앞면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1개 이상이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1개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 뒷면이 나온 것만 제외하고 앞면이 나오는 부분을 갖다 모두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8개 중에서 모두 뒷면만 나온 부분을 갖다 제외하게 되면 결국은 8개 중에서 7개가 나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사건에 대한 확률은 바로 8분의 7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건 B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겠습니다. 사건 B는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테일과 헤드를 통해서 2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8개 중에서 2가지니까 4분의 1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건이 이건 틀렸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4분의 1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독립이 아니냐를 갖다가 따지게 되면, 자, 여기서 독립과 독립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갖다 쓰면 여러분들이 겹친다, 겹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2개를 결합시켰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 PAB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PAB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들어가고 있는 값이 있고 여기서도 들어가 있는 값이 있다는 거죠. 하나씩밖에 결합이 되지 않고 있다. 같은 값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8개 중에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합 확률은 8분의 1인데 이 2개를 갖다가 한번 곱해보자 얘기죠. 8분의 7과 4분의 1을 갖다가 곱했을 때 이런 얘기죠. 독립이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라는 개념은 독립이라는 개념은 PA의 확률과 PB의 확률을 곱했을 때하고 같이 결합을 했을 때 확률이 서로 같다고 한다면 독립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8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PA는 8분의 7이에요. 자, 이 부분은 현재 4분의 1이에요. 그렇게 되면 32분의 7이라는 얘기가 돼요. 8분의 1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하게 돼요. PB가 발생할 확률은 8분의 2가 되고 PAB 결합 확률 아까 8분의 1로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 값은 88 없어지니까 바로 2분의 1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리을은 맞는 얘기다. 따라서 틀린 것은 2개가 틀렸고 기억과 리을은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확률 문제다라는 것, 조건부 확률식 같은 걸 결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결합이 확률이 0이다라고 한다면 독립이다라는 표현을 갖다 썼는데 사실은 이 조건을 갖다가 만족하지 않으면 독립이다라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갖다 독립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exclusive, 즉 현재 이것은 결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된 값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독립이라는 개념과 이것이 0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걸 갖다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 이 의미도 조금 약간은 좀 잘못된 그런 개념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부호의 코드죠. 부호워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부호의 해밍 거리를 갖다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자, 해밍 코드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O2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N과 K죠. 자, N과 K라는 것은 전체 부호가 5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K는 정보 비트가 2비트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 해밍 거리 갖다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자, 이거, 즉, 첫 번째 부호하고 두 번째 부호에 대한 해밍거리. 첫 번째 부호하고 세 번째,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거 같이 각각 비교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해밍거리 갖다가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2, 서로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4. 자,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라고 좀 얘기한다면 이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또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4. 자, 이것은 두 개가 하나가 겹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4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들 2가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현재 이 부분 좀 같이 줄 갖다 맞춰줘야 되는데 좀 혼동될 우리가 있었는데 각각의 서로 비교해가지고 해밍거리를 갖다가 찾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다가 그건 최소 해밍거리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 얘기한다면 좀 뭐 듣는다면 어느 부분 한번 해볼까요? 000하고 이제 이 부분 해보죠. 10100하고 01111 이 부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서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1, 서로 다르기 때문에 1, 서로 같으면 0, 서로 다르면 1, 서로 다르면 1. 그래서 1의 개수가 셋, 넷이다. 그래서 해밍거리는 4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정리한 그런 관계가 된다. 즉, X, O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밍거리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최소 해밍거리를 갖다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검출 개수를 갖다가 에러 검출수 개수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에러 검출 개수는 결국은 D-1이다. 정정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짝수일 때냐 홀수일 때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같이 해서 이것은 홀수일 때, 이것은 짝수일 때 같이 해서 정정 개수를 우리 같이 표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CDM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간섭 신호가 가우시안 잡음과 유사한 성질을 갖도록 설계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섭 신호라는 개념은 결국은 잡음처럼 PM 코드를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쓸 수가 있죠. 망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용자가 다수의 기기로부터 신호를 전달받는 소프트핸드오프가 가능하다. 각 사용자가 서로 겹치는 시간 영역을 사용한다. 각 사용자가 겹치지 않는 주파수형을 갖다 사용한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시간 영역은 여러분들 코드에 따라서 각각 똑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지만 주파수는 공용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걸 스펙트럼으로 그리게 되면 CDM을 갖다 그리게 되면 넓은 주파수를 갖다가 공용해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격 코드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겹쳐도 관계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하나의 주파수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어서 겹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4번이 잘못된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각 사용자가 서로 겹치지 않는 주파수 영역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넓은 대역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이용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 넓은 주파수를 대해서 공유로 쓰고 있다는 얘기.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겹치더라도 이것은 서로 사용자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CDM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프트핸드오프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섭 신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PM 코드를 갖다가 일종의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PM 코드를 갖다가 가우시안 잡음 특성을 갖다가 유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갖다가 수도 노이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잡음 부호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가짜 잡음 부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M 코드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선 통신 대역에서 전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VLF는 Very Low Frequency로서 상당히 낮은 그런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죠. 안테나끼리 직접 전파되거나 지구 표면으로부터 반사되게끔 대륙간
상층을 향해 전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초장파 부분은 우리가 안테나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테나를 갖다 만든다면 엄청나게 길게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들은 대부분 지구 표면에 반사되는 그런 형태로서 이용되거나 아니면 수중에, 즉 물속에서의 특성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직접파로는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륙권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거보다는 높은 주파수를 갖다가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안테나끼리 직접파로 전송할 수가 없어요. 왜? 안테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중에서만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파로도 전송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하이 프리퀀시는 GPU 굴곡에 따라서 퍼지는 전파 거리는 진후의 전력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우리가 주파수하고 전력량에 관련된 것 갖다가 보게 되면 손실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손실 전력 PR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4파이 D 분지 람다의 이와 같이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의 거리에 관련된 부분하고 전력량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서로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다. SHF, 즉 슈퍼 하이 프리퀀시입니다. 대기 굴절률을 이용하지 않고 위성의 중계로 즉등 완용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대륙권과 전리층의 밀도 차이가 낮은 출력으로 원거리 전파와 무선 전파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EHF 방식은요, 슈퍼 하이 프리퀀시보다 더 높은 30에서 300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대륙권을 갖다가 이용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대륙권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바로 하이 프리퀀시 대역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권을 이용하는 것은 EHF를 갖다 쓰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탐사용으로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역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바로 SHF 대역을 갖다가 의미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용을 좀 하게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Pv6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IPv4는 32비트를 갖다가 이용하는 부분이었었고, IPv6는 128비트를 갖다가 이용하는 부분이었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32비트를 갖다가 이용하기 때문에 2의 32승 이용하기 때문에 구가 상태에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2의 128승계의 IP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IP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같이 IPv4에서 6로 이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묻는 문제는 바로 공존 문제예요. IPv4하고 6 같이 공용해서 쓰고 있는데 결국은 IPv4만 지원하는 라우터와 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를 공존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죠. IPv4에 비해서 주소 공간이 128비트를 갖다가 이용하기 때문에 넓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V4에 비해서 헤드가 간단한, 즉 필드의 종류를 갖다 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V4에 대한 필드 부분을 ID 부분하고 플래그 부분, 체크선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삭제했다는 얘기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 변경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플로라벨을 이용해서 서비스 품질을 갖다 차별을 했다. 그래서 플로라벨을 갖다가 이용해서 추가를 갖다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이죠. 플로벨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갖다가 서로 차별화시켜서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여기서 V4하고 V6를 갖다가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환 시에는 IP 계층의 기능을 갖다 모두 설치해서 우리 같이 나타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V6에 대한 그 구분을 갖다가 좀 설명했었는데, 플로라벨 같은 경우 아까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나타내주게 되고 20비트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주소 표시 부분이죠. 자, 주소 표시 부분은 IPv4 같은 경우는 32비트라고 소스, 즉 발신 부분과 수신 부분에 대한 어드레스를 갖다가 32비트로 나타냈었는데, 우리가 V6로 가면서 128비트로 바뀌어서 주소를 갖다가 좀 더 많이
같이 확장시켜서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미국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538에서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의 경기 분석에 한국 멕시코전 승리 가능성은 19%, 패배 가능성은 55%, 무승부 가능성은 26%로 예측을 했다. 이 모든 결과된 정보량의 평균값으로서 가장 오르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균 정보량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면 각각의 정보량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을 좀 하게 되는데요. 밀값을 갖다가 n으로 나눠서 값을 갖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량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면 정보량은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에 나타났던 확률에다가 확률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죠. xi, 그 다음에 로그 2의 확률 xi 분지 1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 단위는 바로 비트로 표현했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게 바로 정보량이죠. 평균 정보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각을 갖다 다 계산하게 된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멕시코전 승리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걸 쓰게 되면 0.19%로 표현했으니까 0.19의 확률이 될 것이고, 자, 이거 역으로 표현하게 되면 2의 0.19분의 1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더하기 그다음 55%니까 0.5에다가 로그 2의 0.55분지 1 할 것이고, 무승부 예측 부분 0.26의 로그 2의 0.26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량을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 혹시 또 모르니까 0.19에 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시험을 갖다 치르는 형태로서 이걸 갖다가 직접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계산한 결과를 갖다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즉 정보량은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는 그냥 우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서울시 9급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